12.3 계엄 사태 이후 맞는 77주년 재헌절인 오늘 국회에서는 기념식, 경축식과 함께 민주주의 상징석 제막식도 있었습니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나흘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격 토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국회 상황 등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있었던 재헌절 경축식 이게부터 잠깐 좀 하고 가죠. 재헌절은 아시는 것처럼 1948년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된 것을 이제 기념하는 그런 날이죠. 헌법의 생일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지난번 계엄 사태 이후 처음 맞는 재헌절이어서 오늘 민주주의가 이제 부쩍 이제 많이 강조된 그런 날인 것 같고, 또 국회 본관 앞에 이제 기념 상징석 또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내란 사태를 거쳐오면서 국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부분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국회가 여러 역할을 했고 국회가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요, 내란 사태 비상계엄 선포하고 나서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서 경찰이 맡고 있는 그 상황에 담을 넘어서 들어와서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물론 그 자리에 오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빼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 왔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물론 일부는 왔습니다만 그분들 빼고 거기에 참석한 분들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국회가 왜 존재하는지 국회의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해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했던 이 내란 세력들을 단죄하기 위해서 멈춰 세운 게 국회입니다. 그 시간에 그렇게 빨리, 사실은요, 국회의원들이 미리 계획되지 않은 행사를 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회의도 보통 2시간 전, 최소 2시간 전에 예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바람에 급하게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 거의 다 왔고요. 말씀하신 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와서 함께 동참해서 계엄을 해제하는 결의안을 즉각적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더 이상 그 이상의 행동을 못하게 만든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국회가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상징성을 갖게 된 겁니다. 오늘 상징석도 그런 의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가 됐던 국회의 역할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인식시키고 국회가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징석에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 이렇게 써 있고, 또 그 밑에는 타임캡슐이 묻혔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그 당시에 12월 3일 계엄 있었고 4일 새벽이 되겠죠. 4일 오전 1시쯤. 그때 이제 만일의 사태 대비해서 준비했던 의사봉, 그걸 이제 타임캡슐에 담아서 이제 묻었습니다. 그래서 100년 후에 이제 개봉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글쎄, 아고라가 아테네 민주주의의 상징이었다면 대한민국 국회, 여의도에 있는 국회는 대한민국의 어떤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고 수호하는 법치주의의 상징으로서 가장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그런 출발이고, 민주주의의 수호 맞습니다. 민주주의 최후 보루 대한민국, 오늘 국회 상징석에서 그 상징석 옆에 보면은 표지석이 또 있는데, 꿈도 아픔도 국민과 함께라는 그런 상징석이 오랫동안 국회의 어떤 문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징 표지석처럼 됐는데, 거기에 하나 더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에 국회가 민주주의를 지켰다. 그런 의미로 저는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타임캡슐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100년 후에 개봉을 한답니다. 2125년 7월 17일 100년 후면은 우리가 몇 살 때인지는 앵커님 몇 살 때입니까? 하여튼 여기에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런 의사봉도 있지만 대표입법 정책 보고서, 그리고 우수 법률안 자료, 그리고 독도 관련 간행물, 이런 것들이 있어서 100년 뒤에 이것을 개봉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재헌절 기념식 경축식으로 오늘 청문회 11시부터 시작이 돼서 세 군데 상임위별로, 소관 상임위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중요한 상임위들이 많습니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전에 진행이 됐고 이제 오후에 속개될 예정인데 후보자별로 쟁점은 무엇이고 소명은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일단 이제 조원 후보자 같은 경우 부동산 투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전자권 전환, 주한미군 감축 등에 하는 현안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도 본인이 좀 이제 해명을 좀 했고요. 전자권 문제는 뭐 지난번에도 좀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자권 환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쳐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주장을 얘기가 돼왔던 것이고 지금 그 연장선상에서 이재명 정부도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시기를 정해놓고 그럼 5년 안에 마칠 거냐 이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뭐 그 국방부 장관도 이제 나중에 입장을 좀 바꾸기도 했고 그래서 명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되 그 시기라고 하는 건 못 박지 않는다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의지, 정책들이 다 반영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보수 진영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걸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자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 그걸 너무 급하게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입장을 잘 표현했다고 보여지고요.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그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협상에 관련된 뭐 그 안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미군이 이걸 또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미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카드를 이용해서 방위비 분담을 더 압박할 이유가 있거든요. 가능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그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지. 우리 정부 입장은 주한미군을 감축한다는 기본적인 계획은 없다는 점, 이 점이 명확하게 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장 교수님은 어느 상임위를 좀 청문회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글쎄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전부 다 낙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것은 쉽지 않은 것이고 결국은 다수당을 가진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의 리스크가 가냐 안 가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뭐 조현 후보자,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뭐 물론 기재부와 청와대 두루 근무한 정통 관료, 전문성은 상당히 높이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기재부 예산실장 할 때 기재부 직원들이 가장 닮고 싶은 상사를 3년 동안 연속으로 선정이 된 명예전당에 오른 그런 후보가 구현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인데 물론 뭐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318km 떨어져 영농이 불가능한 그 지역에 영농을 사놓고 그리고 매입 당시는 합법이었지만 이것이 3,500만 원 2004년에 샀다가 2016년에 1,000만 원에 이제 매도한 그런 부분과 이제 사주택 보유 의혹이 있습니다. 구현철 장관 후보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소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김정관 후보자는 마찬가지로 성남FC 뇌물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지금 강도 있게 질의를 하다가 정회를 한 걸 지금 보고 들어왔는데 두산건설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시민구단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장의 행정행위 이거에 대해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그것은 아직 뭐 재판 중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연루가 됐냐 안 됐냐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뭐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뭐 검증을 하고 있고 뭐 부동산 투기 의혹도 있고요. 회전문 인사 그리고 증여세 탈루 의혹 이런 것이 있는 분이고 그리고 조현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남 뉴타운 지정 직전에 도로를 매입해서 10억 원을 시세 차익을 본 이런 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특히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아들 부부의 18억 원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 편법 증여 의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뭐 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소명을 할지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김두관 산자부 장관 후보자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출신, 건설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어제까지 12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모두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이제 거취와 관련해서 주목받는 후보자가 논문 표절 의혹 이진숙 후보자, 그리고 보좌진 갑질 의혹 받고 있는 강선 후보자인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좀 고심이 좀 깊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결정을 내린 건 같지 않고요. 그리고 뭐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건지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저는 두 사람 중에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통령이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강선우 후보자 문제는 여론의 추이를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이제 보좌진들이나 이런 분들의 반발이 좀 있고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자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도 표절에 대해서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시던데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장성호 교수님 전화 사회과학 쪽 하는 사람들이니까 저는 좀 이해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의 석사 논문을 가지고 다시 학회지에 논문을 내면서 본인을 제1저자로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관례라고 얘기해요. 좀 관례라고 하는데 그럼 제가 이렇게 저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대체 그 석사 논문은 누구 겁니까? 석사 논문은 제자가 쓴 겁니까? 교수가 쓴 겁니까?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석사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가 예컨대 대부분을 가져다가 학술지에 냈고 그 학술지에 낸 게 본인이 지도를 했으니까 본인이 일저자라고 얘기를 주장을 한다면 제가 다 반문해 보고 싶어요. 석사 논문은 누가 쓴 겁니까? 그러면 그리고 석사 논문도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뭐 공대는 그렇게 한다니까 제가 같이 썼다는 거 아닙니까? 같이 썼다는 건데 이런 거죠. 교수가 연구 프로젝트를 받아옵니다. 그럼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 한 부분을 가지고 석사 논문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석사 논문을 제자가 썼으면 쓴 사람이 책임지고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지도교수가 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교수가 거기에 많은 부분 소위 이제 컨트리뷰션 뭐 기여를 해가지고 논문을 쓰면 그게 석사 논문이 학생 게 아니잖아요. 학생이 쓴 거면 학생이 주로 기여를 하는 게 맞을 거고 그럼 그 석사 논문을 가지고 다른 곳에 내면 주 기여를 한 사람이 일저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 상식적인 관점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과학에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문제예요. 석사 논문 가지고 다시 학회지에 낸다? 그런 게 없고요. 프로젝트 받아온 거 가지고 그걸로 논문을 쓰는 경우도 사회과학에서는 없어요. 뭐 공업계에서 있다고 하니까 제가 뭐 할 말은 없는데 이진숙 후보자의 이런 해명 자체가 국민들의 관점이나 연구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뿐만이 아닙니다. 소녀상 건립에서 반대 의사를 냈다고 하고요. 총장 시절에. 그리고 뭐 의대 정원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교회를 같이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자 문제는 좀 정리가 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강선우 후보자는 여론의 추이를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예. 강선우 후보자는 여론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고 이준석 후보자는 좀 결격사유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편인 것 같고 장 교수님 어떻습니까? 최진봉 교수님이 이준석 교수가 결격사유가 있다면 지명 취소라든가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뭐 저도 같은 교수로서 이 연구부정과 관련해서 뭐 논문 표절 이걸 떠나서 논문 쪼개기, 제자 논문 교신저자, 제1저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교수라는 것이 이제 승급 재임용을 해야 됩니다. 예. 해가 되면 승급도 하고 재임용도 하고 뭐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거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 점수가 필요하거든요. 연구 점수, 봉사, 사회 봉사 점수, 그리고 강의, 평가 이것이 세 가지가 합산해서 하기 때문에 연구에 대해서 왜 교신저자로 들어갈 수가 밖에 없는데 이것을 제1저자로 했을까? 욕심내는 겁니다. 연구를 평가할 때 제1저자로 하면 100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 그런데 교신저자 들어가면 80점이나 60 정도밖에 안 줍니다. 40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1저자 욕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래도 승급이란 재임용할 때는 연구 점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이것이 거의 다 통과가 되거든요. 물론 통과가 안 돼서 학교를 나가는 교수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있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이런 욕심을 왜 냈을까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이것이 관행화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저도 이제 판단이 들고 예. 표절 자체를 떠나서 말하는 겁니다. 표절을 들어가 보면 또 한이 없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거 갑질 그리고 취업 방해 이것은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진보정권이고 노동자의 권익, 지위 향상, 단기계획제, 근로계약 환경 개선 이런 것을 목표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정당,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특히 강선우 후보자는 여가부 장관이라는 사회를 보듬고 끌어안고 가는 포용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그런 분인데 여기에서가 보좌진을 수시로 바꾸고 뭐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사적인 업무 이런 걸 갑질을 통해서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가부 장관 그리고 이것에 어떤 본인의 어떤 것보다도 본인을 떠나는 서포트하는 보좌진들에 대한 이런 것들은 리더십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가부 장관으로서는 부적절하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임명이 될지 철회가 될지 스스로 거취를 결단할지 언제쯤 나올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군요.
자, 윤희수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오늘 중진 의원들의 또 거취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어제는 네 분에 대해서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원석 원내대표를 향해서 거취를 밝히라 이렇게 주장한 데에서 오늘은 SNS를 통해서 중진 의원들에게 과거 차떼기 당시에 뭐 37명이 불출마 선언을 했다면서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촉구를 했는데 당사자들이 또 상당히 또 반발하고 있어갖고 이번 주 뭐 일요일인가 예정에 의총에서 혁신안을 이제 논의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 저는 그러니까 윤희숙 지금 혁신위원장이 얘기한 대로만 하면 예.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제가 볼 때 지금 반응을 보면 윤희숙 위원장 혼자 떠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반응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가 불출마 선언을 하든 아니면 정말 이선 후퇴를 하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뭐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뭐 다른 얘기가 나오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에서 비판적 입장을 보이거나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진들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지도부,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말에 대해서 그냥 무시해버려요. 받아들일 생각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게 그냥 메아리로 끝나고 말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저는 저게 맞다고 생각해요. 혁신위원장 말이.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쌍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책임지고 다 물러났습니다만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서 중진들 중에는 특히 TK 이쪽에 있는 분들 저는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뭔가 변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보여줄 텐데 지금의 그분들의 반응을 보면요. 관심 없어. 신경 안 써.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윤희숙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저렇게 혼자 외친들 그걸 지도부에서 받아들이고 중진들이 그걸 받아들여야 될 텐데 받아들일 생각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 보여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냥 뭐 윤희숙 위원장의 혼자만의 그냥 말씀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혁신위원장이 혁신하다가 당이 깨지겠습니다. 그 어떤 절차와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과감하게 그냥 그 망치를 두드려 대니까 이게 어떤 그 대수술을 하려면 다 뜯어내야 되지만 지금 대수술 자체가 되겠습니까? 대수술이라는 것은 정당에 있어서는 국회의원 수입니다. 그럼 국회의원 수가 없으면 다 탈당하면 분당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지금 선거가 없는데 공천을 통해서 중진을 자르고 교체하고 하는 거지 지금 갑자기 탈당하세요. 그러면 국민의힘 한 50석 가지고 지금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너무 급하고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왜냐하면 전대를 지금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 전대를 한 달 앞두고 갑자기 전당대회는 정해졌습니까 지금? 아니 뭐 통상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달 정도 남는데 혁신위원장이 나타나서 갑자기 쌍권, 권성동, 권영세 두 분에 대해서는 싹 들어갔고 갑자기 막 나경원, 윤상현부터 해서 4명 그리고 오늘은 또 중진 다 사퇴하라는 거 아닙니까? 의원직을. 그럼 의원직 사퇴하면 정치는 누가 합니까? 그 의원 임기가 3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개인적으로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지금은 민주당 이재명 정권 시간입니다. 인사청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당에 지금 뭐 이전 투구로 비치는 이런 뭐 나가라 정계 은퇴해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은퇴가 되는 게 아닙니다. 3년은 있어야 됩니다. 현역 의원들도.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런 것이 왜 그렇게 하는지 뭐 이해가 될 수가 없고 3년 남았어도 먼저 선언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선언을 한다고 해도 정치권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선언을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누가 자기 권력을 내려놓고 3년이나 남은 그 정치적인 그런 것들을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힘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이고 낙선을 해도 여의도에서 놀면서 국회에 다시 입성하는 것을 바라는 건데 누가 지금 3년 전에 이런 것을 하면 이것도 상당히 뭐 그렇게 되면 주목을 받겠지만 그럴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새로운 당대표를 뽑고 그다음에 꾸준한 혁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인적 쇄신을 둘러싼 뭐 갈등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좀 며칠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